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이면 부록의 나이를 맞게 되지만 아직은 30대인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39살인데요. 흔히들 아홉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39살. 아홉수를 잘 넘겨야 한다고들 하는데 그래서인지 생각지도 못했던 큰 사건이 제 삶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뭐? 부모 없는 고아라고? 전 어릴 때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엄마, 고아는 아니지. 은경이 제 할머니가 키웠다고 하더라고. 아유, 그게 그거지. 어디서 저런 걸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와선? 시어머니는 인사드리러 갔던 첫날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티를 팍팍 냈었습니다. 엄마, 사람 앞에 두고 무슨 짓이야? 그래도 그땐 남편이 제 편을 들긴 했었어요. 못마땅해 하는 시어머니를 나무랐었죠. 아이고, 저 여우 같은 게 아주 네 혼을 쏙 빼놨나 보구나.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유혹해 결혼까지 하게 됐다면서 꽃뱀 취급하듯 했는데요.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남편이 결혼하자고 졸졸 따라다니시다시피 했었어요. 은경아,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혼자서 외롭지 않아? 이 오빠가 평생 행복하게 해준다니까. 남편은 저와 띠동갑이었습니다. 12살이나 많은 아저씨라고 생각했던 탓에 연애는 생각조차 안 했었는데요.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꼬임에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의지할 데 없이 외로웠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오빠, 진짜 나만 사랑할 수 있어? 그럼 넌 오빠만 믿으면 돼. 남편은 자기만 믿으라고 했습니다. 물론 평생 행복하기만 할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결혼 후 남편의 태도가 180도 돌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야, 반찬이 이게 뭐야? 이걸 지금 나보고 먹으라는 거야? 걸핏하면 반찬 트집을 했고요. 밖에서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날은 상을 뒤엎기 일쑤였습니다. 하여튼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니까. 어디서 저런 화상이 들어와선.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안 그래도 절 달가워하지 않던 시어머니는 물 만난 고기처럼 절 구박했습니다. 얼굴 좀 반반하다고 내 아들 꼬셔 결혼해서 아주 집안을 말아먹는구나.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전혀 안 잡아가고. 막말은 기본이고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턴 남편과 시모의 폭언과 폭력이 일상화돼 버렸죠. 야, 애도 못 낳는 년이 놀지 말고 돈이나 벌어와. 남편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넌 집에서 노니 좋냐? 기술이 없으면 가서 식당 설거지라도 해. 급기야 남편과 시어머니는 나가서 돈 벌어오라며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한 전 집을 나와 입주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했습니다. 성북동에 있는 으리으리한 대저택이었어요. 회장님 곧 나오실 테니 여기서 기다리면 됩니다.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했던 첫날이었습니다. 일 시작 전 주인 어르신께 인사를 드려야 한다는 비서의 안내에 따라 어느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특이하게 방 3분의 2 지점에 커튼이 쳐져 있더군요. 그리고 웬 어르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가사도우미 아줌마라고요. 네. 어르신은 커튼 뒤에 앉아 커튼 너머로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저음의 낮은 목소리였는데 뭔가 근엄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선 김 비서한테 들었죠? 네, 어르신. 그래요. 몇 가지 점만 조심하면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네. 전 왠지 조심스러워 대답만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이유는 묻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어르신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네? 아줌마한테 해로운 일 아닙니다. 내가 특별히 뭔가를 주문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시키는 대로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 네. 좀 찝찝하기도 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 아니겠습니까? 생계가 막막해 눈을 감고 따랐는데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이 통째로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연을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성북동 대저택 가사도우미는 옆집 아주머니가 소개해준 자리였습니다. 세상에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세댁 괜찮아? 남편과 시모의 폭언과 폭력을 피해 무작정 집을 뛰쳐나와 골목 귀퉁이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번씩 얼굴 보면서 인사하는 사이였던 옆집 아줌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괜찮냐고 물었어요. 괜찮아요. 아휴,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에 이거 멍들겠는데. 아줌마는 울고 있는 제 얼굴을 보더니 멍들겠다면서 한탄했습니다. 세댁, 여기 이렇게 있지 말고 일단 우리 집으로 가. 응? 아니에요. 그럼 밤새 여기 이러고 있을 거야? 우리 집에 나 말고는 아무도 없으니까 걱정 말고. 아줌마는 싫다는 절 억지로 일으키더니 끌다시피 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고,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마누라를 때리고 그래. 하여튼 시어머니나 아들이나 어쩜 하나같이 개차반인지. 아주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 동네에서 아주 악명이 높다고요. 어쩌다 그런 놈한테 코가 꿰인 거래. 그러게요. 그게 제 팔자인가 보죠 뭐. 젊은 사람의 팔자 타령은 아니다 싶으면 갈라서야지. 저도 하루에 수십 번씩 그 생각해요. 그런데 왜 맞고 사는 거야? 내가 세댁 친정엄마라면 당장 이혼하라고 했을 거야. 이혼하고 나면 갈 데가 있어야죠. 왜? 친정엄마가 안 계셔? 어릴 때 사고로 부모님 두 분 모두 돌아가셨어요. 아휴, 그래서 저 옆에 언니가 세댁한테 못되게 구는 거구나. 그러다 천벌 받아. 부모 일찍 잃은 게 뭐 세댁 잘못인가? 제 식구가 됐으면 감쌀 줄 알아야지. 옆집 아주머니는 한 번씩 제 피난처가 돼주곤 했습니다. 아주머니도 남편 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 처지에 대해 안타까워했습니다. 세댁, 지금 집에 아무도 없지? 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가. 시어머니나 남편이 없을 때는 가끔 밥 먹으라고 집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시끄럽던데 무슨 일 있었어? 뭐 꼭 일이 있어야 하나요? 하도 말도 안 되는 일로 트집을 잡길래 저도 한 소리 했죠. 자기가? 네, 그 인간이랑 시어머니 이젠 진짜 지긋지긋해요. 시어머니는 무슨 시어머니야. 그냥 땡년이라고 해. 땡년요? 우리끼리 있을 땐 그렇게 불러. 그래야 조금이라도 스트레스가 풀리지. 그나마 옆집 아주머니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겐 때론 언니 같고 때론 엄마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게 살얼음 위를 걷듯 아슬아슬하게 견디던 어느 날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야, 내 돈 어딨어? 돈이라니 무슨 돈? 내가 너한테 생활비 하라고 50만 원 줬잖아. 그 돈 준 지가 언젠데 지금 그걸 찾아. 뭐라고? 50만 원 준 건 지난달이고 거기서 20만 원은 어머니가 가져갔잖아.
기억 안 나? 이게 어디서 사람을 바보 취급해? 야, 넌 남편이 우습게 보이냐? 누가 바보 취급을 했다고 그래? 50만 원도 부족한데 어머니한테 20만 원까지 주고 나면 뭘로 생활하냐고 했더니 네가 저거 던져서 창문 깨졌었잖아. 네가? 너? 지금 하늘 같은 남편한테 네가라고 했냐? 야, 내가 너보다 몇 살이나 많은 줄 알아? 나 참, 나이 많은 게 무슨 자랑이라고. 이게 확. 남편은 언제부턴가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더니 돈을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죠. 아이고 시끄러워. 하여튼 저 화상 때문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니까. 남편이 지랄하기 시작하면 꼭 시어머니가 거들고 나섰습니다. 네가 돈 무서운 줄 모르고 펑펑 써대니까 길수가 저러는 거 아니야. 제가 돈을 펑펑 써댄다고요? 제발 그럴 돈이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전현이 이제 말대꾸까지 하네? 말대꾸가 아니라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팩트? 네. 생활비 쥐꼬리만큼 줘놓고는 돈 내놓으라는 게 말이 돼요? 그래. 너 말 잘했다. 그 돈 벌려고 네 남편은 밖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어. 그런데 쥐꼬리만한 생활비라고? 그럼 네가 가서 돈 벌어와. 네? 애도 못 낳는 년이 놀지 말고 돈이나 벌어오라고. 시어머니가 애 못 낳는 년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억울했어요. 어머니, 애 못 낳는 게 제 잘못인가요? 뭐야? 그럼 우리 길수가 문제 있다는 거야? 네, 병원에서 그랬다고요. 저한테는 아무 문제 없다고요.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야? 너도 이사가 했던 말 옆에서 들었었잖아. 나 임신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돌팔이 말을 어떻게 믿어? 그래서 너 지금 날 고자 취급하고 있는 거잖아. 결국 또 한바탕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야, 너 일로 와? 이게 어디서... 더 이상 남편의 폭력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무작정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리곤 바로 옆집으로 숨었습니다. 진짜 사람 새끼도 아니다. 어떻게 하루도 안 쉬고 지 마누라를 잡아. 아줌마, 저 이젠 저 집으로 못 돌아가겠어요. 생각 잘했어. 저런 인간들하고는 하루도 같이 못 살지. 지금까지 버틴 것만 해도 용해. 정말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1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자기, 어디 갈 데는 있어? 바로 옆집이라 우리 집에 있는 거 들통나는 것도 시간 문제야. 아니요, 이제부터 찾아봐야죠. 그럼 내가 전에 일하던 회장님 댁이 있는데 거기 가사 도우미로 들어가는 건 어때? 가사 도우미요? 세댁 정도면 충분히 하고도 남지. 네, 그럼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세댁이라고 하지 마세요. 결혼한 지가 벌써 언젠데요. 그래도 애가 없어 그런지 나한텐 세댁으로만 보이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가사 도우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어. 뭔데요? 뭐 조심할 거라기보다는 신경 쓰지 말라고. 거기 회장님이 항상 커튼 뒤에서만 얘기를 하시거든. 커튼 뒤에서요? 왜요? 그야 나도 모르지. 이유는 묻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해. 그것만 주의하면 어려운 건 없을 거야. 아주머니 말처럼 첫날 제 인사를 주인 어르신은 커튼 뒤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곤 자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했죠.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커튼 뒤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도 이상했지만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제 처지가 절박했으니까요. 아줌마, 작은 방 드레스룸에 가면 하늘색 원피스가 있을 겁니다. 그거 입고 창가에 앉아 거기 놓여진 책 좀 읽고 있어요. 가사 도우미 일을 한 지 일주일 정도 됐을까요? 주인 어르신이 호출을 해서 갔더니 수상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원피스를 입고 창가에 앉아 책을 읽으라고요? 그렇습니다. 3시간 정도면 됩니다. 약속대로 이유는 묻지 않았습니다. 예뻐라. 이 원피스는 대체 누구 거야? 작은 방이라고 했지만 제가 살던 집 안방보다 3배는 넓은 곳이었습니다. 공주님 방처럼 꾸며진 곳이었어요. 이전에 사모님이 쓰시던 곳인가? 드레스룸에는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옷들과 가방, 액세서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전 주인 어르신이 말한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거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소설책이었는데요. 읽다 보니 3시간이 금방 가더군요. 아줌마, 책 읽는 걸 좋아하나 봅니다. 아, 네. 읽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주인 어르신은 소설책에 빠진 절 신기해했습니다. 뭐, 읽고 싶은 책 있으면 얘기해요. 김비서 시켜서 사다 둘 테니. 나중엔 제게 읽고 싶은 책이 있는지 묻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 창가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자, 거기 노트에 적힌 거 다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제게 노트 한 권을 주면서 적힌 내용을 다 외우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시간 주겠습니다. 다 외웠는지 일주일 후에 테스트할 겁니다. 노트에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았지만 저는 무조건 외웠어요. 할머니도 몸이 안 좋으셨고 돈이 없어 대학은 못 갔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성적이 꽤 좋았었거든요. 노트 안에 있는 내용 다 외웠습니까? 네, 거의 다 외웠습니다. 주인 어르신은 거의 다 외웠다는 제 대답에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빠짐없이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합격입니다. 제 대답에 어르신은 무척 흡족해했습니다. 사흘 뒤에 남자 둘이 올 겁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대답하면 됩니다. 사흘 뒤 주인 어르신 말처럼 정장 입은 남자 둘이 찾아왔습니다. 전 시키는 대로 드레스룸에 걸려있던 옷 한 벌을 입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그럼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시게. 그들은 주인 어르신에게 양해를 구한 뒤 제게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노트에 적힌 내용들이었어요. 전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회장님하고 나머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수고했다. 방으로 가서 쉬어. 질문과 대답이 끝나자 제게 질문을 했던 남자가 회장님과 마무리할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주인 어르신은 평소 같지 않게 제게 말을 놓으면서 방에 가서 쉬라고 했는데요. 그 목소리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날은 김비서도 와 있었습니다. 의문의 남성 둘은 돌아갔고 회장님이 절 찾는다고 했어요. 아줌마, 오늘 진짜 잘했어요. 주인 어르신, 그러니까 회장님 목소리에서 뭔가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니에요. 전 시키시는 대로 한 것뿐인데요. 내가 가사도우미한테 별걸 다 시킨다 싶죠? 네? 압니다. 내가 시킨 일들이 수상하다는 거. 그런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절 지켜봤던 회장님은 제가 믿을 만하구나 싶었던가 봅니다. 그동안 아줌마를 지켜봤는데 착한 사람이구나 했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탁을 해도 딴 말이 없고. 그건
어르신하고 처음부터 약속했던 일이어서요. 게다가 어디 가서 말을 옮기는 것 같지도 않고. 요즘 세상에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특히 나처럼 돈 좀 있다 싶은 사람 사생활은 없는 소문도 만들어서 떠들고 다니는데 말입니다. 회장님은 담담하게 자기 얘기를 해주더군요. 나한테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줌마하고 비슷한 나이일 겁니다. 그럼 드레스룸에 있던 옷들이랑 가방이 전부... 맞습니다. 딸이 쓰던 거예요. 그렇다면 따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혹시... 죽은 건 아니고 병원에 있습니다. 고마, 그러니까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어요. 네? 몇 년 전 별장에서 크게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때 의식을 잃고 쓰러져 지금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어르신 걱정이 크시겠어요. 어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나도 온몸과 얼굴에 크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럼 늘 커튼 뒤에 계시는 이유가? 맞습니다. 몇 번 수술을 했는데 더 이상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 화재로 얼굴에 보기 싫은 흉터가 남았습니다. 회장님이 왜 커튼 뒤에만 계셨는지 의문이 풀렸습니다. 혹시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보세요.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더 감출 게 뭐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창가에서 책 읽도록 한 거 혹시 따님하고 관련 있는 일일까요? 맞습니다. 딸이 건강하다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럼 노트를 외우라고 한 것도... 아줌마한테 질문을 했던 남자는 변호사고 그 옆에 있던 놈이 조카입니다. 딸이 식물인간 상태인 거라면 회사며 재산이 그 녀석한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카분이 어르신 재산을 누리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난 딸을 위해서라도 내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영영 내 딸이 못 깨어날 수도 있어요. 회장님은 딸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를 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제가 가사 도우미를 하겠다고 지원했던 거고요. 체격이나 얼굴형이 회장님 딸과 비슷했다고 했어요. 조카라면 따님과는 사촌인데 설마 가짜라는 걸 눈치 못 챘을까요?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사촌이라고 해도 서로 얼굴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조카가 중학교 때부터 유학을 가 있었고 그 녀석이 한국 들어왔을 땐 딸이 미국에 있었거든요. 부잣집 사람들의 복잡한 사정들은 다 알 수 없었지만 아무튼 그날 저로 인해 조카의 의심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회장님은 회사와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줌마,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회장님께 사연을 듣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기니 할 얘기가 있다면서 절 부르셨어요. 제게 자세한 내막을 털어놓은 이후 회장님은 한결 절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어르신, 편하게 말씀하세요. 전 딸과 관련된 뭔가를 또 시키려나 했는데요. 아니었습니다. 아줌마를 내 양딸로 삼고 싶은데. 네? 생각지도 못했던 의외의 제안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많이 놀랐나 본데 한번 잘 생각해봐. 회장님은 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어. 양딸로 삼기 위해서 알아본 거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왜? 양딸 삼아서 병수발 들라고 할까봐 그래?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살아왔던 세월이 하도 험해서. 다 알고 있어. 그 남편이라는 사람 참. 그래서 내가 더 빨리 결심한 거야. 아줌마 양딸 삼아서 기 펴고 살게 해주고 싶어서. 받은 게 있으니
나도 돌려줘야 하지 않겠소. 돌려주시다뇨. 이미 보너스도 두둑이 주셨잖아요. 그건 그거고. 양딸 삼겠다는 회장님의 제안이 얼떨떨하기만 했습니다. 나도 마음 붙일 때가 필요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좋지 않겠소. 내가 부모가 돼서 바람막이가 돼줄게. 그렇게 해서 전 졸지의 부잣집 회장님 양녀가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신분이 달라진 것이죠. 은경아, 집안일 이제 안 해도 된다니까. 넌 뭐 하고 싶은지 고민해보라고. 집안일이 뭐 어렵다고요, 아버지. 이거 하면서도 고민할 수 있어요. 너 책 읽는 거 좋아하잖아. 이번 기회에 못다한 공부에 도전해보는 건 어떠냐? 이 나이에요? 네 나이가 어때서? 지금 시작해도 절대 안 늦어. 회장님, 아니 아버지의 권유로 대학 입시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진 절 위해 특별히 과외 선생님까지 붙여줬어요. 늦깎이였지만 하고 싶던 공부에 도전하니 의욕이 샘솟더라고요. 또 틈틈이 시간 내서 지혜 병문안도 갔습니다. 지혜가 누구냐고요? 드레스룸의 주인, 아버지의 늦둥이 딸 이름이 지혜였습니다. 지혜야, 너한테 언니가 생겼어. 지혜 네가 입버릇처럼 그랬었잖아. 언니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빠가 언니 만들어 왔으니까 얼른 눈 떠. 응? 지혜야, 난 은경이라고 해. 비록 지금은 이렇게 인사하지만 곧 깨어나서 우리 수다도 떨고 그러자. 아버지 얘기 때문인지 누워있는 지혜가 저랑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버지와 전 일주일에 서너 번은 동생을 찾아가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 맛보는 평안한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평안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야, 니들이 뭔데 날 막아? 내가 누군지 몰라? 나 배은경 남편이야. 하루는 대문 밖이 시끄러워서 내다봤더니 남편이 와 있었습니다. 야, 배은경, 네 남편 왔다? 당장 나오지 못해?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당장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분명 어디선가 제 얘기를 듣고 달려온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 백화점에서 시어머니 친구를 우연히 마주쳤던 기억이 나더군요. 어머, 이게 누구야? 하마터면 몰래 볼 뻔했지 뭐니? 종종 집으로 놀러오곤 했던 시어머니 친구였는데요. 백화점에서 절 보자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냐면서 호들갑을 떨었었습니다. 경자가 돈 훔쳐서 달아났다고 하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나 보네. 시어머니는 제가 집을 나가자 돈을 훔쳐 달아났다고 소문을 냈었나 봅니다. 네? 뭐라고요? 제가 돈을 훔쳐 달아났다고요? 전 시어머니 친구 말에 화가 나서 따졌었죠. 아니, 왜 나한테 화를 내고 그래? 네 시어머니가 그러던데? 집에 있는 돈이며 폐물 싹 다 훔쳐서 도망갔다고. 나 참, 그 집에 훔칠 돈이라도 있었더라면 좋았겠네요. 막말에도 폭력도 모자라서 이젠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 어머머, 그럼 네가 훔쳐간 거 아니었니? 훔쳐가긴 뭘 훔쳐가요. 나 그 집에서 옷 한 벌 가지고 나온 것도 없다고요. 아유, 그럼 경자 이게 나한테 돈 빌리려고 또 거짓말했던 거네. 그나저나 넌 신수가 아주 훤해졌다. 시어머니 친구는 뭔가 탐색하듯 절 살피더군요. 뭐 그 집 인간들 안 보니까 속이 편해져서 그런가 보죠. 전 대충 둘러대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가씨, 회장님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얼른 가시죠. 그런데 그때 김 비서가 제게 하는 얘기를 들었던 모양이었어요.
회장님이라고? 어머머머, 쟤 돈 많은 남자라도 만난 거야? 뒤에서 경박스러운 얘기가 들리긴 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찝찝하긴 했었는데요. 결국 시모와 남편 귀에 들어갔었나 봅니다. 하긴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없는 소문도 만들어 떠들고 다닐 사람이긴 했어요. 배은경, 너 여기 사는 거 내가 다 알고 왔어. 너 나올 때까지 내가 여기서 꼼짝하는 거 봐라. 남편은 아예 집 앞에 들어 누웠더군요. 전 마지못해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야, 이게 누구야? 미순이 이모 말이 맞았네.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제가 나타나자 남편은 사람이 달라졌다면서 설레발을 쳤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야, 1년 만에 만난 남편한테 어떻게 왔냐니? 넌 그게 남편한테 할 소리냐? 뭐? 남편? 왜? 벌써 사랑하는 남편 얼굴 까먹은 건 아니지? 뭐라도 챙길 게 있다 싶었나 봅니다. 능글능글 웃는 모습이 역겨웠어요. 사랑? 네 입에서 어떻게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 왜 이래? 내가 널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이렇게 가까이 사는 줄도 모르고 전국 팔도 안 돌아다닌 데가 없다고. 사랑하는 아내 찾으려고 말이야.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찾기는커녕 속 시원해했다는 얘기를 옆집 아주머니한테 들었었거든요. 어쩜 사람이 집을 나갔는데도 찾지를 않더라고. 가사 도우미로 일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안부가 궁금해서 아주머니가 들렀었어요. 안 찾으니 고맙죠. 여기 있는 거 알아봐요.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깽판 칠걸요? 그건 그러네. 그 집 인간들 정상이 아니잖아. 아무튼 아주머니, 저 여기 있는 거 비밀로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 그인들하고는 인사도 안 해. 아예 말 자체를 안 섞는다고. 아주머니 얘기론 제가 없어진 이후에도 돈 문제로 계속해서 시끄러웠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빚쟁이들까지 찾아오는 모양이더라고. 하긴 허구한 날 술 퍼마시는 것 같던데 일이나 제대로 했겠어? 결혼한 남편은 직장을 밥 먹듯이 때려치웠었습니다. 상사가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해도 견디지 못했어요. 저와 결혼할 당시 다니던 직장이 가장 오래 다녔던 거였습니다. 그땐 그 사실을 몰랐었죠. 은경아, 우리 아직 부부야. 넌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어? 돈 뜯어내려고 찾아온 게 분명했습니다. 남편은 되먹지도 않게 살갑게 굴었어요. 그렇네. 내가 정신이 없어서 서류 정리를 못했네. 뭐? 서류 정리? 야, 우리가 서로의 안부에 대해 궁금해할 사이는 아니잖아. 너 나한테 했던 짓 기억 안 나? 그거야. 은경이 널 내가 사랑해서 그랬던 거고. 뭐? 사랑해서 그랬다고? 야, 머리에 총 맞았니? 죽일 듯이 막말하고 때렸던 게 사랑해서라고? 은경아, 그래서 이렇게 너 찾아온 거잖아.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고. 말 몇 마디로 때우고 돈 달라고 하려고? 역시 우리 은경엔 센스가 있어. 그래서 이 오빠가 너랑 결혼한 거잖아. 너 돈 좀 있지? 소문 들으니까 너 이 집 주인 양딸 됐다고 하던데? 이젠 부끄러운 줄도 모르더군요. 하긴 수치를 알면 대문 밖에서 소동을 피우지도 않았을 테죠.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나 돈 없어. 야, 그게 말이 되니? 이런 부잣집 딸이 됐는데 돈이 없다고? 믿든 말든 네 자유인데 나 돈 없으니까 앞으로는 찾아오지 마. 야, 배은경. 왜? 그냥 말로 해선 못 알아들어? 경찰 부를까? 너 형편 좀 나아졌다 싶으니까 보이는 게 없나 본데. 그래, 나 더 이상 참기만 하던 그 배은경이 아니야.
네가 겁준다고 무서워할 줄 아니? 경찰 부르기 전에 썩 꺼져. 이게 확...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손찌검하던 남편의 버릇이 또 나왔습니다. 야, 이 새끼야. 옛날에 배은경이 아니라고 했지? 하지만 저도 더는 당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새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움찔하더군요. 야,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잘 찍어. 개길 생각 말고. 알았어?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잘 찍어 보내라고 소리쳐주고 들어왔습니다. 속이 후련하더군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외출해서 집으로 돌아왔더니 그 인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랑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말입니다. 아유, 회장님이 걔 몰라서 그래요. 돈을 얼마나 헤프게 쓰는지 살림이 완전히 커덜났다니까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은경이 때문에 돈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 자라서 그런지 걔가 손버릇도 나빠요. 두 사람은 열심히 제 험담을 하고 있더군요. 돈 훔쳐서 집 나갔다고 하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마누라라고 제 아들이 얼마나 걔를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돈을 훔쳐서 집을 나갔다고요? 네, 그것도 제가 아들이 주는 용돈 안 쓰고 모았던 제 쌈짓돈을 들고 날랐지 뭐예요? 엄마, 그만해. 회장님 충격받으시겠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거짓말에는 도가 트였구나 싶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뭐? 내가 쌈짓돈을 훔쳐 달아났다고? 하지만 저의 등장에도 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어머머, 얘! 오랜만에 어른을 봤으면 인사부터 하는 거야. 회장님, 보셨죠? 얘가 이렇게 버릇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해서 절 몰아세웠습니다. 인사는 사람한테 하는 거고 내가 언제 당신 돈을 훔쳤다는 거야? 아이고, 얘 말하는 것 봐라. 당신? 너 시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시어머니? 누가 시어머니인데? 야, 김길수, 너 네 엄마한테 얘기 안 했니? 어? 이혼하기로 한 거 얘기 안 했냐고. 은경아, 너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흥분? 야, 흥분은 니들이 했겠지. 거짓말로 날 모함해서 돈 뜯어낼 생각에 둘이 흥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초년이? 시어머니가 진짜 흥분해서 욕을 내뱉더군요. 평소 언어 습관이 나온 거죠. 엄마, 회장님 앞에 계시잖아. 시어머니에 반해 눈치가 멀쩡했던 남편이 얼른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겠으니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는 계략을 간파하고 있는 듯 했어요. 두 사람에게 그만 가라고 하시더군요. 아니, 아직 본론도 안 꺼냈는데 그냥 가라뇨. 은경을 제 양딸로 삼는데 아무렴 제가 뒷조사도 안 해봤겠습니까? 저 기업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손에 될 만한 사람은 누구보다 제가 가장 잘 알아봅니다. 아버지는 근엄한 목소리로 저에 대해 충분히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회장님, 그래서 저희가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남들 얘기보다 같이 산 우리가 은경이를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전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아이고, 회장님도 저 여우 같은 거한테 우리 아들처럼 속으신 겁니다. 그래요. 그럼 이왕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은경아, 너 법원 가서 이혼 서류 송달 요청하고 왔지? 네, 그저께 신청하고 왔어요, 아버지. 그럼 지금쯤 이혼 소장이 도착했겠네요.
어차피 끝난 사이인데 하루라도 빨리 법적으로도 정리하도록 합시다. 가급적 빨리 법적인 정리를 하자면서 아버지는 두 사람에게 돌아가라고 했어요. 아니, 회장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우리가 죄 때문에 입은 손해가 얼만데 그건 보상해 주셔야죠. 회장님,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제 얘기를 좀 더 들어보시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버지 앞에서 추태를 부렸습니다. 김비서, 뭐 하나 얼른 이 사람들 돌려보내지 않고. 하지만 어림없었습니다. 야, 너 시어머니가 이 꼴을 당하는데도 보고만 있어? 회장님, 엄밀히 얘기하면 저 회장님 사위입니다. 사위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네? 맞다. 이건 경우가 아니지. 놓으라고. 아이고, 내가 저것 때문에 별꼴을 다 당하네. 온갖 진상을 부리면서 결국 두 사람은 끌려나갔습니다. 그들이 끌려나가는 걸 보면서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제 잘못은 아니었지만 저 때문에 약이 된 소동이었으니까요. 넌 아무 걱정할 거 없다. 아버지가 알아서 이 일은 해결하마. 하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그런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알아서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죠. 부모라는 존재가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든든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습니다. 에란, 혼자 소가리를 많이 했었나 보구나. 앞으론 그러지 마라. 서로 의지하면서 살기로 했잖니. 시어머니와 남편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날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으니 결혼 후 바닥으로만 처박았던 자존감이 조금씩 올라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의 횡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보, 은경아. 며칠 후 장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집 앞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장 보러 갔었어?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천근덕스럽더군요. 결혼 전엔 그런 모습이 매력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체를 알고 나니 타고난 뻔뻔함이었습니다. 여긴 무슨 일이야? 우리 사이에 아직 볼 일이 남았던가? 섭섭하게 왜 그래? 오빠 너무 마음 아파서 눈물 나려고 그런다. 어쩜 그 멘트는 10년이 지나도 바뀌질 않니? 사람이 좀 변해봐. 무슨 소리야? 너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 말 몰라? 야, 헛소리 집어치우고 용건이나 빨리 말해. 은경아, 오빠가 너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기로 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설마 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뭐 네가 위자료만 두둑하게 준다면 당장 도장 찍으려고. 뭐? 위자료? 그럼 너? 이 오빠한테 위자료도 안 챙겨주려고 그랬어? 야, 내가 너한테 위자료를 왜 줘? 왜라니? 그걸 몰라서 물어? 네가 이런 부잣집 양딸이 된 게 누구 덕분인데? 네 덕분이라는 거니? 당연하지. 네가 나 안 만났어서 봐. 언감생심 꿈이라도 꿨겠어? 너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나한테 양아버지 생긴 게 왜 네 덕분이니? 그래, 넌 분이 나고 싶겠지. 하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 가출한 아내 얌전하게 기다려주는 남편이 있나? 다 내가 너 생각해 기다려줘서 이렇게 된 거라고. 야, 말이 되는 소리래. 네가 내 생각을 해서 기다렸다고? 나 참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아무튼 나 그냥은 합의 못해.
위자료 얼마나 챙겨지는지 보고 도장 찍을 거야. 너 진짜 쓰레기구나. 어허, 남편한테 쓰레기라니. 네가 아무리 부인해도 아직 나 법적으로는 네 남편이야. 유들거리면서 빈정거리는 남편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제겐 남겨준 비장의 카드가 있었거든요. 그래? 어디 네 맘대로 한번 해봐. 나도 가만히 안 있을 테니. 아유, 네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건방 떨지 말고 네 양아버지랑 잘 의논해봐. 위자료 얼마나 줄지. 남편은 아버지랑 의논해보라면서 유유히 떠났습니다. 전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다음 날까지 기다리고 말고 할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을 폭행죄로 신고하려고요. 전 남편을 폭행죄로 신고했습니다. 폭행당한 후 찍어뒀던 사진들과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옆집 아주머니한테는 목격자로 증인을 서달라고 부탁했어요. 아이고, 언제 그런 증거들을 다 모아놨대? 아주머니가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혼할 때 폭행당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애를 먹었다고요. 그래서 저보고 진단서하고 사진을 잘 챙겨두라고 하셨어요. 맞네. 내가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을 했었네. 아주머니, 목격자로 증언해 주실 수 있죠? 그럼 당연히 해줘야지. 저의 신고로 남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은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던 모양이었습니다. 바로 제게 달려왔더군요. 야, 배은경, 너 미쳤어? 아이고, 남편 잡아먹으려는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신고를 해? 첫날은 대문 앞에서 제 욕을 하면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두 사람을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며칠 후엔 무릎까지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여보, 은경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랑 얘기 좀 하자. 어? 볼 일이 있어 나가려는데 어디 숨어 있었던 건지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더군요. 얘야,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본데 말로 풀어야지. 고소가 뭐니. 세상에 제일로 무서운 게 경찰서 불려가는 거야. 시어머니도 같이 있었나 봅니다. 남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도 나타나서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오해를 풀자고 했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머, 갑자기 손을 잡으면 어떡해. 은경이 놀랐잖아. 아이고, 내가 마음이 급해서 그만. 많이 놀랐니, 아가? 미안하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그렇게 부드럽고 애처로울 수가 없더군요. 그동안 내가 너한테 좀 심했었지. 이번 일 겪으면서 나도 반성 많이 했다. 그래, 은경아. 그땐 나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본의 아니게 너한테 화풀이하고 그랬던 것 같아. 내 본심이 아니었어. 야, 거짓말하지 마. 사는 게 힘들다고 남편들이 너처럼 아내한테 하진 않아. 알아. 그래서 나 너 가출하고 나서 후회 많이 했다니까? 후회? 후회했다는 인간이 위자료를 요구해? 그건... 그래, 다 이 오빠 잘못이다. 오빠가 남자답게 무릎 꿇고 빌게. 남편은 남자답게 무릎 꿇고 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네 마음이 풀어진다면 나도 얼마든지 무릎 꿇을 수 있다. 시어머니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는데요. 가증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연기하지 마. 내가 그런다고 고소 취하할 줄 아니? 은경아, 제발. 남편은 폭행죄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제명에 못 죽지.
아들 감옥 가는 꼴 보고 네가 어떻게 살아? 늙은이 살리는 셈치고. 아가,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 아이고. 시어머니는 죽는 소리를 하더군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연기라는 걸 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그따위로 키웠으면 아줌마도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더라고요. 특히 아줌마 같은 독종은 남들보다 더 오래 살 테니 쓸데없는 걱정은 넣어두세요. 전 무릎 꿇고 있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선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은경아, 야, 너 거기 안 서? 아이고, 저 년이 사람 잡네. 차창 밖으로 절 부르는 남편 목소리와 앓는 소리라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이전엔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전부 스트레스였는데요. 이젠 고소하기만 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 훤하게 보였으니까요. 자기, 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요? 남편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증언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해서 식사 대접하기 위해 오랜만에 아주머니를 만났더니 소식 들었냐고 하더라고요. 그 인간 사채업자한테 쫓기다 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쳤다고 하더라고. 네? 자긴 사채까지 쓴 줄 모르고 있었지? 전혀요. 그럴 줄 알았어. 사채업자가 집까지 쳐들어왔었어. 밤에 도망가다 발을 헛디뎌서 높은 데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그 인간답네요. 상태가 꽤 심각한가 봐. 그래요? 여차하면 다리를 절게 될 수도 있다고 하던걸? 그 정도로 많이 다쳤어요? 그 집 여자가 울면서 슈퍼집 아줌마한테 하소연하는 걸 내가 옆에서 들었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그랬다고 하더라고. 아줌마, 나 그 얘기 듣는데 왜 하나도 불쌍하지가 않죠? 불쌍하게 뭐가 불쌍해? 완전 쌤통이지. 그래서 천벌 받는다고 하는 거야. 자기한테 한 짓 생각하면 다리가 붙어있는 게 다행이지 뭐. 맞아요. 자업자득이죠. 아주머니 말처럼 저도 천벌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쁜 놈들은 하늘에서 벌이라도 내려야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살 희망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엔 결국 집이 사채업자에게로 넘어갔다는 소식도 듣게 됐습니다. 병원 치료 끝나고 바로 재판받았지. 집까지 사채업자한테 넘어갔으니 어쩌겠어. 아들은 감옥 가고 엄마는 노숙자로 떠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그날 이후 전 더 이상 그들의 소식을 듣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과의 인연은 완전히 끝내게 된 겁니다. 대신 반가운 새 인연이 시작됐어요. 은경아, 지혜가 깨어났다는구나. 얼른 준비해서 병원 가봐야겠어. 어느 날 식물인간 상태이던 아버지 친딸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정말요? 지혜씨 깨어났대요? 방금 최 박사한테 연락받았어. 아버지와 전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기적처럼 지혜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지혜야. 아빠. 아버지는 지혜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고요. 지혜 눈에도 눈물이 고이더군요. 지켜보는 저 역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혜야, 네 언니야. 너 누워있는 동안 아빠랑 너 보러 자주 왔었어. 안녕하세요, 지혜씨. 지혜씨가 뭐야? 은경아, 그냥 지혜라고 불러. 반가워, 지혜야. 그날 아버진 동생에게 제 소개도 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게 낯설기만 한 상황이라 다소 어색했지만요. 점점 건강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지혜와 제 사이도 그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언니, 나 태어나면 아빠랑 언니랑 가고 싶은 곳이 있어. 그래? 거기가 어딘데? 아직은 비밀. 같이 갈 거지? 그럼 동생이 가자는데 당연히 가야지. 언니 생기니까 진짜 좋다. 나 외동이라 그동안 언니 있는 애들이 많이 부러웠거든. 나도 동생이 생겨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른 퇴원만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테니까. 진짜지? 그렇다니까. 넌 빨리 낳기만 하라고. 지혜는 이름처럼 지혜롭고 마음이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취향도 비슷하고 닮기도 해서 우리가 친자매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내가 우리 딸들 덕분에 말년에 이런 복을 다 누리는구나. 아버지,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아버지 덕분에 저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 우리 평생 이렇게 서로 고마워하면서 살자. 아버지는 저와 지혜를 보면서 행복해하셨습니다. 저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40이 다 돼서 가족의 사랑을 새롭게 맛보고 있으니까요. 돌아보면 그동안의 제 삶은 온통 지뢰밭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때문에 늘 불안해했어요. 또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아 외로웠었죠. 하지만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절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어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겁고요. 내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행복합니다. 이런 기쁨을 제 삶에 선물한 아버지와 동생. 그래서 더 사랑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도 따뜻하게 돌아보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